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올 한 해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3개월 남짓 앞두고 정치권도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를 띄웠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등으로 대여 공세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권의 이슈. 오승용 킹핀 정책리서치 대표 그리고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정치권의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뉴스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또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쌍특검법이라고 하는 이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여당은 표결에 모두 불참을 한 상태였습니다. 공은 이제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대통령실도 즉각 반응을 내놓긴 했는데요. 쌍특검법 정부 이송되면 즉각적으로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미 밝혀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대응에 나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다시피 이 시기를 결정한 것은 이제 민주당은 아니죠. 이 시기는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반대를 하다가 이게 이제 숙려 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이제 패스트트랙을 통과해서 이번에 이제 초기 통과가 된 건데, 공교롭게도 이제 총선을 이제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제 이 특검 법안이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대통령이 이 제2 요구권, 그러니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언제 표결에 다시 붙일지를 가지고서 최대한 이제 총선 전에 유리하게 이 사안을 이제 이용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의 이중성, 모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하는 용도로도 쓸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 국민의힘의 이제 공천 결과에 따라서 혹시라도 현역 의원 중에 이제 탈락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탈할 가능성까지를 포함해서 이 특검법 국면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그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데에서도 이미 드러나듯이 이제 강공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 뭔가 이렇게 이 사안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제 다른 좀 반성하거나 이제 방향을 바꾸는 쪽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정면 충돌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방향을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네, 방금 이제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아까 특검법 통과된 이후에 일부 언론 보도도 이런 해석들이 좀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이거 재의결하면 모른다 이런 보도들도 사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 그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어떻게 좀 진행이 돼갈까요? 일단 의도와 무관하게 이 사안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중간에 변수들이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고,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3분의 2 찬성으로 이게 가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현 의석 구도로 보면 절대 이제 가결이 될 수 없는 의석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 이제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또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과정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이게 이제 첫 번째 변수이고요. 그 재의결을 언제 국회의장이 상정하는가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작은 변수이긴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만약에 신당 분당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재의결의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본질적으로는 이 사안이 여론과 굉장히 민감하게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고, 결국 국민의힘은 이것은 악법이고 여러 세 가지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런데 여론은, 국민들은 특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어떤 의혹을 해명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 이제 그걸 정면 돌파하는 과정에서 국힘의 이제 말실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결과적으로 이게 과연 지난 대선에 이른바 대장동 대 줄리 이 구도로 대선을 치렀던 거의 2라운드 성격인데, 과연 이것이 이 민주당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었죠. 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등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동훈 위원장의 취임식 발언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서 뭐든 다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을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뭐 불출마하겠다는 이야기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운동권 세력이라고 민주당을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도 좀 귀에 들어왔고요. 자, 정치인으로서 나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연설이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전체 취임 연설을 봤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이제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이제 용기와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의원들이나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총선 전망이 어둡다 보니까 의기소침에 있어서 그걸 최대한 좀 북돋기 위해서 자꾸 이제 용기를 가져라. 이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했고요. 이제 이제 용기를 가져야 하는 당위는 이제 상대 당이 저렇게 이 형편없는 집단인데 그 집단한테 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겨야 하는 당위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저 집단이 굉장히 형편없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겨야 할 사명이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전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에 대한 이제 규정들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호전성을 끌어올리는 데는 기존에 이제 퍼져 있는 약간 패배 의식, 내년 총선 뭐 서울에서 기껏해야 뭐 6석밖에 못 차지한다, 뭐 이런 이제 부정적인 분위기가 이제 팽배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좀 이제 뭐랄까 화력이 좋은 자신이 앞장설 테니까 이제 다 함께 좀 용기를 가지고 뭐 좀 헌신하자.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헌신에 대한 강조는 나도 뭐 의원 자리를 탐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의원들도 다 의원 자리를 생각하지 말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제 좀 헌신해 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또 이제 묘하게 거기에서 좀 다른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지 않겠다는 얘기는, 의원이 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약간 윤석열 정부 하에서 더 이상 이 당에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은 듯한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제 비대위원장 수락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지만 이제 너무 일찍 써먹는다, 이렇게 일찍 등판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을 이제 아끼는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도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뭔가 좀 부정적인 것과 연결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차단하려면 내년 총선으로 본인의 임무를 이제 마무리하고 약간은 좀 윤석열 정부와 거리를 두지 않고서는 본인의 미래 행보가 또 순탄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약간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런 선언을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네. 자, 대표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귀에 들어오셨나요? 일단 이 메시지의 목적이 뭔가, 그리고 메시지를 담아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들어주기를 바랬을까,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불체포 특권 수용하는 인사들만 공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동권 특권 정치도 청산하겠다. 모두 보수 진영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죠. 지금 적전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당 내부를 좀 단속하고 우리가 해야 될 목표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면서 단계를 도모하겠다라는, 일단 그런 의도에서 나온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서 지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결국 어찌됐건 이재명 대표 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구도가 형성됨으로써 검사 대 피의자 구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건 뭐 이재명 대표가 피하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구도인데, 다만 민주당이 앞으로 그러면 공천과 내부 혁신 과정을 통해서 이 구도가 지배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민주당의 카드가 뭔가, 이재명 대표의 입을 통해서 어떤 대안들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지금 비대위원장이 사실 정치권에 언제 들어올 것이냐를 갖고 시기를 놓고 예측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한동훈 카드가 늦게 나오면 나올수록 국내힘 상황이 좋을 것이다라는 뭐 분석들도 있었는데 뭔가 아껴둔 카드가 좀 먼저 등판한 느낌도 있고 그런 분석들도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선 만큼 총선 승리에 이제 매진을 하게 될 것인데요. 자, 이게 총선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를 해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반드시 꼭 이겨야 된다, 과반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일당이 돼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르긴 합니다만 대표님,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준다 정도의 평가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좀 필요할까요? 일단 본인이 표명한 목표는 다수당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야당이 다수당인데 폭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당이고 행정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제 원하는 걸 제대로 못하고 더 좋은 정치를 지금 못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다수당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다수당이 되는 것이 이제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해서는 현재보다 의석이 늘어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제 성공 또는 현재 수준만 유지해도 성공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려고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은 만큼 다수당이 되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선전의 기준. 21대에 국민의힘이 103석이고요. 20대 때 물론 당명은 다릅니다만 122석이었고요. 19대 때 152석이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게 되는 거죠. 3년 동안 집권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앞서 얘기됐듯이 과반 의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여러 가지 변수,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제3지대 신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선들도 달라진다. 만약 제3지대 신당이 이 원내 교섭단체까지 구성할 수 있게 된다면 뭐 135석 이상만 얻더라도 사실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3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뭐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어디쯤 얻는 것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취임 일성에서 어쨌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선전포고를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어제 27일이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라고 해서 비대위원장이 되셨을 텐데 그러나 대통령과 국민의힘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위기이고 민생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극복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도 할 일을 하고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게 국정 운영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습니다. 여당도 국민이 명하는 대로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국민은 언제나 옳다. 이 말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또 보면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뭐 사실상 총선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어떤 협치나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할 만한 여유는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좀 이렇게 보이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한동훈 위원장과의 이런 뭐 뼈 있는 말들의 오감 뭐 이런 속에서 앞으로 이제 총선까지 여야 간의 어떤 상황 분위기 어떻게 흘러간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원내 일당 대표를 향해서 중대 범죄 피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이 이야기 이 한마디로 앞으로 민주당과 관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결국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겁니다. 민주당과 어떤 타협이나 협상 뭐 이런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오히려 더 좀 상대하기가 편해진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선거 전략과 또 원내 전략들을 통해서 민주당도 이제 정면 돌파하게 되는 건데 두 개의 기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형국이 된 거죠. 두 개의 기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치킨 게임 같은 양상이 됐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교수님도 이 평가에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이제 방금 우리가 본 이제 영상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약간 이재명 대표와 이제 당의 핵심 의원들이나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 언어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이준석 대표의 탈당 회견하고 좀 더 유사하게, 그러니까 뭐 당의 위기나 어떤 정파적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이제 대한민국의 위기를 좀 보고 어떤 대안을 좀 모색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멱살 잡고 싸우는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본인은 좀 더 이제 큰 틀에서 나라의 사정을 좀 걱정하는 지도자로 연출하려고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이 엿보이고, 그러나 이제 그 물밑에서 지지자들이나 또 강성 의원들 또는 출마 예정자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검찰에 대한 공격, 또 이제 이런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겠죠. 예.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에 대한 인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발표가 났는데요. 김혜지 의원, 또 민경우, 김경률 등 8명이 지명됐습니다. 뭐 민경우 수학학원 원장, 이렇게 지금 양력이 소개가 됐는데요. 광우병, 이명박 정권 당시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던 분이고, 또 김경률 의원은 최근에 그 조국 흑서라는 그 저자, 공동 저자로도 이름을 올렸던 분입니다. 면면에 대한 평가들이 좀 궁금한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민경우 소장 같은 경우 과거 벌써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노인네들 빨리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발언까지 해서 아마 노인 폄하 발언에서 아마 사퇴 요구가 민주당에서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 당에서 인준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민경우, 김혜지, 김경률, 구자룡, 그리고 박은식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이제 공통적인 키워드는 이런 겁니다. 이재명 저격수, 그리고 민주당으로 상징되는 586으로 상징되는 민주당 운동권에 대한 화력이 높은 사람들 중심으로 비대위원장을 꾸렸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회의 어떤 그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이 비대위원 면면을 보면 다 드러납니다. 민경우 씨, 특히나 구자룡 변호사는 이재명 담당 저격수였고, 또 김경률 회계사는 조국 사태뿐만이 아니라 대장동 사태 관련해서도 줄기차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국민의힘이 선별할 수 있는 끌어들일 수 있는 최고의 화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저격수 중심으로 이루어진 저격부대다, 뭐 이렇게 평가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설화 논란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고,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그 비대위원 인선 중에 그래도 좀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일까요? 전 자꾸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정치인 출신을 발탁했다고 강조하는 점이 오히려 눈에 띄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정치를 이제 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뭔가 문제가 많은 집단이거나 뭔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뭐 해야 좀 더 깨끗하고 뭔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잘할 거라고 하는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정치 지금 여기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비대위원으로 이제 선임된 분들도 정치에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은 있되 자기가 이제 선출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 말이나 행동이나 경력을 관리해온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생활인 수준에서 자기 그냥 감정 또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편하게 이런저런 정치적인 발언들도 하고 행동도 해왔던 사람들. 근데 이런 정제되지 않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너무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정치에 대한 약간 몰 이해나 혐오, 거부감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이용하는 것이지 올바른 접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는 전 국민의힘이었던, 이제는 국민의힘이 아닌 이준석 전 대표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탈당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개혁신당, 뭐 가칭입니다만
창당 절차에 돌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을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습니다. 비상상태에 놓인 것은 절대 당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대한민국이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도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청산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시민들을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다시 한번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을 제쳐놓고 극한 대립을 강요받아야 합니까? 네,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 결사체. 이거 지금 상황, 특히 이제 국민의힘 정부 여당을 바라보는 이준석 대표의 시각이 그대로 담긴 표현, 좀 거친 표현이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윤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한 위원장 직격하는 발언들도 사실 오늘 화면에 다 담지 못했습니다만 계속 쏟아져 나왔고요.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유권자들의 분포나 이런 심리적 상태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잘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기회의 측면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모험을 이제 감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봐도 지금 이건 어떤 당파적인 측면을 떠나서 계속해서 지금 한국 정치가 이제 복수 혈전의 반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끊지 않고는 매번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복수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지지자들의 결집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사태가 이제 반복될 것이고 총선도 사실상 그 대선의 전초전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연장전처럼 벌어지는 것이 반복될 텐데 그것을 뭔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단은 본인이 이제 정치를 해보겠다고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이제 반응이 있을지는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는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베끼기, 한동훈의 취임 연설을 참 많이 참고했구나. 본인도 튀기 위해서 여러 고민을 했고 단어를 선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허세가 정말 심하다. 천하용인은 고사하고 혼자 단독 탈당을 하는 그런 형국인데도 본인이 마치 대선 출정식 하는 대선 후보 출마 선언하는 어떤 그런 스탠스, 뉘앙스로 탈당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것. 결국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면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뻐꾸기 할 전략밖에 없다라는 거죠. 조직도 없고 자금도 없을 텐데 삼지대에서 신당을 만들 수 있는 이 여력은 없다라는 거죠. 결국 남이 만들어 놓은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도권을 잡고 본인이 삼지대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뻐꾸기 할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으로 본인이 그렇게 싫어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삼지대에 이준석 신당이나 또는 삼지대 신당에 이준석이 합류하게 될 경우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수도권 지역에서 싹쓸이를 했던 그 싹쓸이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 삼지대에 있던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으로 가는 걸 제어할 삼지대 정당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보같이 지역구 출마를 철회하고 비례대표만 하는 그런 엉뚱한 전략을 취하지만 않았어도 수도권에서 삼지대의 정당에 투표할 수 있는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의 유권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모두 민주당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5%포인트 이내에서 경합했던 선거구가 50여 곳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총선 승리의 1등 공신은 안철수의 지역구 공천 철회였다라는 건데 아마도 다음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선거의 전례를 보건대
국민의힘을 이탈했거나 중도에 있던 어떤 정당들이 이 이준석 신당으로 흡수됨으로써 결국은 민주당으로 가지 않고 삼지대에서 흡수됨으로써 국민의힘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측면들이 생겼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윤석열과 안철수를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이준석 전 대표의 등판이 뭐 신당 창당, 신당 행위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평가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면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표를 갈라 놓을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유리할 거야라고 이른바 행복 캐롤을 돌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현실이 과연 그렇게 돌아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뭐 이준석 신당 뭐 어떤 결말로 총선을 맞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 더 커질 수도 있고 뭐 합류를 할 수도 있고 제3지대 빅텐트를 칠 수도 있겠고. 자, 그런데 일단은 궁금한 것이 뭐 아까 이제 뭐 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천하용인 중에 혼자 나왔다라고 하지만 내일 또 이제 천하람 지금 순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내일 또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자, 나머지 국민의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전 대표와 뜻을 같이 하거나 행보를 같이 할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게 이제 보통 그 정치 문법상 이제 허약한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왜소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뒤에 많이 이렇게 대동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무슨 기자회견 같은 걸 볼 때도 보면 괜히 청년들을 어떻게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갤러리로 세워놓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현재 뭐 혈을 단신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일부러 그렇게 연출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해를 쓸데없이 과시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이제 본인을 다윗으로 묘사하려는 그런 서사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뭐 오승훈 대표님처럼 이제 선수들 눈에는 이제 빤히 이제 그 수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어쨌든 본인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서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놨더니 이제 탄압을 받아서 당 대표에서 쫓겨나고 이제 탈당까지 이제 하고 지금 이제 혼자서 뭔가 뭐 고독한 뭐 대장정을 시작하는 이제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리려고 이제 하는 것이어서 처음에 뭐 사람들이 막 뭐 여러 가지 막 몰려들고 이런 것을 본인이 지금 스토리로 상상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히려 우리 옛날에 보면 이제 포레스트 검프 뭐 영화에서도 보면 고독하게 톰 행크스가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하나 둘씩 왜 달리는지 모르면 따라 붙어가면서 결국 이제 때를 이루듯이 이제 뭐 총선 전까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 붙는 모양을 연출하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삼자 구도로 총선이 치러졌을 때 누구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지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 대표님,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게 엉뚱하게 뭐 지금 윤석열, 안철수 도와주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이준석 데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어떤 식으로는 좀 손을 내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평가를 한다면 또 뭔가 이렇게 전략가적인 이미지를 많이 스스로가 부각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일단 그 단계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면 이준석 씨가 탈당하기 전에 뭔가 물밑에서 접촉이 있었을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취임 승낙 이후에 그런 행보를 보였을 수밖에 없는데 전혀 이준석의 탈당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라는 그런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이준석과 다시 어떤 접점을 찾는다 이런 건 상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이것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뭐 포레스트 검프에서 톰 행크스가 달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붙는 이제 이런 모습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지금 뭐 사실 제3지대 신당을 표방하고 나온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죠. 양양자 신당, 뭐 금태섭 신당, 뭐 여기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신당이 사실 이제 아직 이제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진 않았지만 조만간에 어떤 행보를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빅텐트가 과연 쳐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분명한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필요성은 뭐 누구나 다 공감하겠지만 일단 그 이른바 스윙보터 또는 무당층이라고 하는 유권자들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고
또 이 무당층 또는 스윙보터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지금 신당 움직임을 하고 있는 이 정치인들도 굉장히 컬러가 달라서 하나로 뭉치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동시에 뭉쳤을 때 지지자들이 또 고스란히 계속 지지를 유지하는지도 이제 의문이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이 요구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도 이제 총선을 이제 앞두고 시간이 점점점 이제 투표일에 가까워질 때 이제 조금 그 시간과 함께 뭐 최대한 이제 이탈이 적은 방식으로 뭉치는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뭐 예상해 봅니다. 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자신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언론에 최초 제보했고 단독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시작된 이낙연계의 갈등이 깊다는 건 이미 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이런 공식적인 이제 행보, 이런 뭐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다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건널 수 없는 강을 다 건넌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오늘 낮에 만났습니다. 회동 직후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전한 브리핑 내용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민 후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선민 후민의 정신으로 정치를 하고 당을 이끌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 그리고 당내 통합 이 두 개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해서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네. 오늘 이제 정세균 전 총리와 이재명 대표가 오찬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 뭐 기사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자면 우려를 전했고 이재명 대표는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이런 원론적인 대화들이 오고 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가 이야기했던 시한이죠. 쇄신에 대한 시한도 사실 이제 다 됐고 이 대표가 이제 뭐 정세균 총리도 만나고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나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할 텐데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뭐 예상이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나올 얘기가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정세균 전 총리도 뭐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당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정세균, 김부겸, 이낙연 이 세 명의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전직 총리의 이 최대 공약수라고 할까요? 이걸 요약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선 후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통합비대위를 출범시켜야 된다. 그리고 뭐 하나 더 덧붙이면은 공천을 해야 된다. 뭐 이 정도인데 이재명 대표는 절대 그걸 수용할 의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 세 분의 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해달라. 뭐 이런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뭐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야말로 새 총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공천은 이재명 대표가 할 테니 당신들은 얼굴마담 하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수용하기 힘든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결론은 이미 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남평호 전 실장의 대장동 제보자가 본인이라는 걸 밝힌 것은 일종의 이제 이낙연 신당으로 가는 길에 회고는 없다. 쐐기를 박은 발언이다. 더 이상 이제 함께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이미 그 발언을 했을 때 이른바 개딸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을 굳이 했다라는 것은 이제 갈 길 가자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갈 길 가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고 만나볼 사람 다 만나봤다. 이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회동. 뭐 대체로 이제 오 대표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는 이제 만남 자체도 이미 이제 의미가 어느 정도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 만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만나주고 지금 버티는 분이 계시니까 만나준 분들은 어쨌든 당의 이제 어쨌든 공식적 대표를 존중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에 대한 애정을 분명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원로로서 할 수 있는 얘기, 통합이 중요하고 공천 잘해야 되고 뭐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고.
그러나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낙연 대표의 길도 이미 정해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뭐 안 만난다고 해서 특별히 뭐 더 무슨 파국인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결국 민주당이 사실 우리가 이제 쉽게 편하게 뭐 당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뭔가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의 당원들과 당대표의 관계를 생각할 때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와서 뭐 당대표가 물러나거나 뭔가 이런 어떤 구조적인 변동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의문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최소한의 변화 속에서 이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은 아직 본격적인 공천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공천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부터 벌써 이제 갈등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식 공천 심사는 아니지만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공천 자격이 없어지는데요. 비명계 원외 인사들에 대해서 부적격 판단이 나왔습니다. 뭐 이거를 비명계들을 위한 저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무리다라는 이제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논란. 일단 뭐 당한 입장에서는 항상 억울한 거고요. 그래서 뭐 김윤식 시흥시장, 최성 고양시장, 이창호 동작구청장 본인들이 이제 친명계 공천에 의해서 희생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용주 전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석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이죠. 이분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까지 했던 전력도 있는데 또 적격 판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들은 민주당이 이 이른바 이낙연 신당에 대응하는 일종의 그 대응 프로세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적격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프로세스를 지금 이렇게 세게 인터뷰 없이 진행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은 이낙연 신당으로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천 프로세스를 지금 늦추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또 공천관리위원장은 지금 전 고려대 교수 임혁백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난 대선 때 친명계 이재명 대표 관련 싱크탱크죠. 성장과 공정 포럼에서 활동했던 분이고요. 기본소득 이재명 대표 1호 공약하고 통합정부로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 그걸 성안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찐 친명 외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분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사실상 발탁 예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뭐 지금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분 중에 최성 전 고양시장 같은 경우는 이낙연계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고요. 이의 신청을 했지만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 신당이 생기면 나 거기 합류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오 대표님은 어쨌든 지금 이러한 프로세스가 최대한 신당 합류의 타이밍을 늦출 수 있게 공천을 좀 미뤄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공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제 공천을 둘러싸고 흔히 말하는 비명계가 갖고 있는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계속 이어질지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으로 흡수가 될지도 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예상은 어떠십니까? 저는 자기가 이제 공천에서 이제 자격 심사에서 이제 탈락했을 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어떤 집단의 딱지를 붙여서 자기가 부당하게 배제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적격 심사를 통과한 것을 또 부당하게 통과한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좀 일단 뭐 정확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결국 그 정치적인 프로파간다 행위인데 사실 뭐 또 이 언론이 이제 균형 있게 다룬다면 친명으로 대표적으로 분류되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물론 이제 그걸 일부러 정무적으로 고려해서 뭐 섞어 넣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들여다볼 수 없는 이상 뭐 알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 내부에서도
뭐 인간이 어떤 위원회를 조직해서 이제 할 때 이제 아무리 그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제 한쪽으로 팔이 굽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있어도 그렇게 드러내놓고 뭔가 편파적으로 하겠다고 작정하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 정도 잡음 나오는 거는 지금 너무나 많은 의석을 보유하고 있고 현역을 뭐 계속해서 이제 공천을 보장하면서 갈 수는 없는 상황에서 내부 갈등이 이제 격해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간이 좀 지나야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 오승현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오히려 자격심사에서 배제가 되면 차라리 출마하는데 법적 제한은 없으니까 좋지만 경선을 일단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행여 경선에서 떨어졌어도 단독으로 이제 따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는 없게 돼서 오히려 이렇게 자격심사에서 걸러주는 것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신당에 합류해서 출마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이롭게 작용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격심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뭐랄까요, 이 딱히 이제 신당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자격심사를 지금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이낙연 이제 신당이 어쨌든 연말을 시한으로 당시 뭐 이재명 대표에게 쇄신을 요구를 했는데 이제 연말 다 됐으니까요. 이제 이낙연 신당이 언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냐 이거 굉장히 관심인데 저희 지난번에 여론조사했을 때 지난주에 그 여론조사기관 조민성 공공사회 조사센터 소장이 이낙연 신당이 호남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했었습니다. 자, 이낙연 신당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을 하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 대표님, 이낙연 신당 영향력 크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 주목해야 될 부분, KBS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16.8% 그리고 부정적인 게 64.7%였습니다. KBS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77.6%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 지지자 중에 13%포인트 정도의 응답자들은 신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긍정으로 가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언론사 한국갤럽에서 조사했던 보면은 민주당 이 지지 의사가 호감이 없다라고 응답한 응답률이 70% 있다 24%였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70%였었는데 이낙연 신당을 철회해야 된다 45%, 지지하겠다 33%였다라는 거죠. 여기는 훨씬 더 그 갭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제3지대 신당에 대해서 호남 여론은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아 이렇게 얘기하면 내면에 흐르는 어떤 그 민심의 흐름들을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상당수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결국 이 사람들은 과연 민주당을 대체하는 이낙연 신당이 수도권 지역에서 어떻게 여론의 반응을 얻는가를 지켜볼 가능성이 높고 앞서 여론조사 전문가 조민성 소장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부분의 무당층들이 수도권에 지금 집중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 신당을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의 호남 지역의 여론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호남 지역으로 남하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 이건 정확히 19대 국민의당 돌풍 때는 호남 지역에서 이른바 반문재인 정서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당 바람이 불어서 이게 수도권까지 이제 이른바 분리투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국민의당 이렇게 해서 바람이 불었던 북상했던 전례가 있는데 그거 정반대의 양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막상 신당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이삭줍기도 필요한 거고 새로운 인물 영입도 필요해서 진용을 갖추고 민주당과 경쟁하는 구도가 됐을 때 흐름들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임박했습니다, 이낙연 신당. 저는 이제 두 가지 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는 이제 호남이 됐건 전국적으로 됐건 이낙연 신당에 대한 지지가 의외로 높다고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이제 폄하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혀 반응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의외로 이런 조사 결과들을 보면 반대가 많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도 과거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얘기가 선거에서의 선택지가 없는 현실에 대한 불만은 이제 구조적으로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얘기하시는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더더욱이나 절실한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선택지가 제공된다면 좋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선택지가 인물로 드러났을 때 과연 선택할 만한 그런 인물이 제출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인물의 경쟁력을 덮고 무조건 색깔만 보고 찍을 정도로 돌풍이일 것이냐. 사실 2016년 총선 때는 사실 후보가 누군지하고 상관없이 거의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녹색을 선택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돌풍이 불 것인지는 아직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짚어보면 민주당 지금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 레이스에 뛰어든 여러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후보들이 사실은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이분들이 민주당 밖에 대한 관심을 쏟지 않도록 하는, 잡아두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만약 이제 하나의 후보로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강기정, 이용섭 대결 구도가 있었는데 강기정 후보가 승리를 했다라는 거죠. 투표율이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이용섭 후보를 지지했던 층들이 굳이 투표장에 가야 될 인센티브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지지했던 후보가 만약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뭐 이런 흐름들,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얼마든지 이 구도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뭐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이 질문을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간 것이고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내놓는 정책들, 내놓는 발표들 하나하나 굉장히 지금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여전히 당원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에 대한 지지가 당내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어떻게든 좀 정리될 때까지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여론에 어떻게 비칠지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결국에 어떤 국민의힘이나 이런 곳을,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새로운 정책 쇄신 아니라고 하는 것도 계속 내놓게 되면 민주당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다시피 여당은 이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곧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뭐 약속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치 무슨 집권 여당 대표도 아닌데 무슨 다양한 약속이나 뭐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 뭐 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제 인적 쇄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결국 과반을 얻겠다는 얘기는 결국 윤석열 정부를 통제하고 막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뭔가 의회의 다수당이 훨씬 더 단순히 이제 비판하고 목소리만 높이고 반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체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부를 이제 이끌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유능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후보들의 면면이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만 가득하다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판이 유효한 것처럼 이제 드러날 수 있어서 그 점에서 이제 자기 쇄신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대표님, 이 민주당이 앞으로 보여야 할 모습 어떤 모습으로 가겠습니까? 일단 현재 스코어를 보면 절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집권 여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비대위원장 체제라는 거죠.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민주당은 어찌됐건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체제가 안정화돼 있고, 물론 거기에 반대하는 이낙연 지지층들이, 지지 의원들이 탈당할 가능성은 남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걱정이 되는,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설정해 놓은 프레임에 그대로 끌려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최근 인재 영입으로 박선원 전 실장을 국정원 전 1차장을 영입을 했는데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설정했던 운동권 특권층 청산해야 된다는 프레임에 맞서서 우리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박선원 씨를 영입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힘이 설정해 놓은 프레임 안으로, 정면으로 맞서는 건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국민들이 국힘을 지지하지는 않는 국민들 중에서도 이 프레임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에 한번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 새해 첫날인 1월 1일은 바로 총선 100일 앞입니다.
이번 총선은 출범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죠. 하지만 167석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점수를 매기게 될 겁니다. 결국은 민심입니다. 누가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보이고 정책을 내놓느냐가 평가의 잣대가 될 텐데요. 내내 싸우기만 하는 혐오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해 멀리 보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